네, 춘천교구 참여받으소서학교 비대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참여받으소서 문헌의 그 순서에 따라서 1장, 2장의 내용까지 지난주 들으셨고, 이제 3장, 이 제목 그대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참여받으소서 활동과 양성교육의 그 첫 단계로 이 참여받으소서 학교의 첫 학기 4번의 비대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4번의 강의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참여받으소서 문헌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총 6장 가운데 1, 2, 3장까지 다루게 되고,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 3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3장의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참미받으소서 문헌 전체에서 이 3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여받으소서 문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 1장과 2장을 한 부분으로, 3장과 4장을 한 부분으로, 5장과 6장을 한 부분으로 해서 총 3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지는 것은 이 참미받으소서 회칙이 갖고 있는 그 방법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이제 이 생태 위기에 관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전개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요것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의 문헌들, 그동안 있어 왔던 과거에 쭉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그 사목헌장에서 쓰인 방법이라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1900 뭐 한 5, 6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마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헌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긴 하는데, 교회 2000년 전체 역사를 따지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은 다른 방법론을 썼었고, 최근에 들어서 최근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부연을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우리 그 믿을 교리가 다 있죠.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보통은 접근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생태 위기나 어떤 자연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도, 환경 문제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도, 그러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태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쳐 왔는가. 그러면 성경부터 시작해서 교부들의 가르침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과거에 있었던 신학자들의 가르침들, 그리고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역대 최근 교황님들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뭐 1장에서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 다루고, 뭐 2장으로 와서는 교부들의 가르침, 뭐 혹은 이제 과거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성인들, 학자들의 가르침들, 뭐 3장쯤 오면 이제 현대교회에 이르러서 교황님들이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 왔다, 과거에. 그리고 뭐 한 4장쯤 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겠느냐,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느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목헌장부터는 요게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귀납적 방법. 그래서 일단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다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에는 그 사목헌장 1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현대인들의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고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고뇌다. 이게 이제 사목헌장의 첫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제 사회교리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인류가 현재 처하고 있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복음의 빛으로 이것을 살펴봐서 거기에 대해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밝혀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목헌장 4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징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내야 할 징표가 뭐냐. 우리가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게 뭐냐. 그래서 세상을 계속 바라본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탐구를 먼저 하고, 과거에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뭐였지? 이걸 먼저 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는 방식이었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먼저 지금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시대의 징표를 먼저 발견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살핀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들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성찰한 다음에 실천적인 제언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참여받아서 문헌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이미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던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오늘날 시대의 징표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생태 위기,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뤄왔던 거고요. 3장과 4장은 물론 이제 3장은 좀 1장하고 좀 연결해서 요것을 현실을 성찰하는,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3장과 4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의 징표라고 발견했으니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느냐를 성찰해보는 단계인 거죠. 3장은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4장은 좀 더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 교리와 각 교리에 대한 부분들 또 뭔가 좀 더 윤리적인 우리 신앙과 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내용이라면 3장은 그거에 앞서서 조금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생태 위기의 근원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함께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기술, 창의력과 힘, 기술지배 패러다임의 세계와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이라는 세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이 생태 위기의 근원은 2번하고 3번에 나오는 기술지배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2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2개 때문에 지금 우리 생태 위기가 왔다. 근데 이 2가지 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결국 기술입니다.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놀랍도록 진보하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에 대한 걸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2가지 근원, 기술지배 패러다임, 인간중심주의 2가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2가지 사실, 기술이 일단 뭐냐, 기술에 대한 성찰, 현대기술이 어떠하냐 그러면서 기술이 가진 엄청난 힘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술지배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일단 뭔지 이 시간에는 그 문헌에는 사실 생각보다 자세히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쑥 읽으면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어렴풋하게 알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개정판 이전 거를 혹시나 예전 책을 갖고 계셔서 보신다면 그 번역도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서 요거를 이 시간에는 좀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기술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 부분에서는 그 양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헌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인간 중심주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 챕터로 3가지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그 실천적 상대주의, 고용보호, 그다음에 생물학적 혁신, 연구에서 비롯한 생물학적 혁신이라고 요 3가지 소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인류가 지난 한 2세기 정도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죠. 10년 전, 20년 전 비교하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우리의 변화.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년 뒤에 이제 다시 우리 과거를 회상해 보면 AI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와 지금 이제 막 개발되고 연구되는 단계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달라질 거고 기술의 어떤 그 수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당연히 교황님께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니고요. 먼저 요 내용들에 관련해서 역대 교황님들의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교황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과 전임 교황 베네딕토 교황님을 늘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물론 이제 외형도 많이 다르시죠. 좀 무서워 보이는 베네딕토 교황님과 온화해 보이는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래서 인기도 차이 좀 많이 나곤 했는데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교회 가르침 관련해서도 베네딕토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이셨고 이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바꾸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실천적인 사목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교회의 가르침들은 쭉 읽어보면 교황님들은 늘 전임 교황님들에게 가르침의 연속성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에 대해서도 전임 교황님들의 그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02양 보시면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 요게 이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인간이 점차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촉구하는 내적 긴장이다. 이게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인간이 그런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하고 발휘해서 그러면서 점점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 그러한 어떤 선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고 제한하는 많은 폐단들을 개선해 왔다. 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그냥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진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고 이러면서 뭐 이 신분제가 바뀐다든지 여성과 남성의 이런 그 사회적 격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많이 어느 정도 그 격차가 좁혀진 부분들도 결국은 기술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준 부분들도 크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이 이래서 사회 구조를 바꿔놓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지금 이제 102항과 104항을 제가 화면에는 띄워드렸는데 그 중간에 103항에 보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술이 실제적으로 뭐 생산력을 늘려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플러스 우리 그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더 풍요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는 정말 더 과거로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벽에다 벽화 정도 그리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다양한 색상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아예 사진으로 찍어서 똑같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도 하고 그것을 또 뭔가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게 하고 아예 움직이는 영상도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많은 아름다움의 영역을 우리에게 더 확장시켜주게 되었다는 거죠. 뭐 앞으로는 뭐 더 발전하면 우리가 뭐 아예 이제 오감을 다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도 기술의 유용한 측면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104항부터 보게 되면 교황님께서 104항에서 예로 들었던 기술은 핵에너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루어낸 발전 진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핵폭탄이 만들어졌고 늘 우리에게 지금 뭐 실제로 뭐 일본에 떨어지기도 했고 현대에도 계속 이 핵 위기, 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주 심각한 문제로 계속 자리하고 있죠.
뭐 그러한 핵뿐만 아니라 현대 점점 발달하는 기술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찍이 인류가 이 정도 힘을 지닌 적이 없다는 겁니다. 104항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러한 힘이 쓰이는 용도를 살펴보면 그 힘이 반드시 지혜롭게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당장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전쟁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 힘에 관해서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만 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힘이 늘어나면 진보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 더 안전해지고 더 유용성이 있어지고 더 복지가 더 이루어지고 더 활력이 생기고 더 가치가 충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술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들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교육을 사실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쭉 발전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제한해야 할 인간의 어떤 책임, 가치관, 양심 이런 것들의 발전이 함께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기술의 그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힘을 갑자기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성인이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 힘이 갑자기 생겨나 버린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무의식, 즉각적인 욕구, 이기주의, 잔인한 폭력의 맹목적인 힘 앞에 무너질 때 병들게 된다. 그래서 아무런 통제 수단도 없이 커져만 가는 자기의 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교황님께서 기술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거기에 맞춰 따라가지 못한 그러한 인간의 문제들, 이런 불균형 사이에서 생겨난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 그리고 그 근원을 좀 더 성찰한 결과가 이제 두 가지,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와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인데요. 먼저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에서는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 기술 지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초판 나왔을 때, 참여받아서 초판 나왔을 때는 이거를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틀린 번역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딱 읽었을 때,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판에서는 이거를 기술 지배 패러다임으로 번역을 바꿔서 그래도 전보다는 좀 이제 읽었을 때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갈 때 문헌을 좀 더 와닿게 잘 번역이 되긴 했는데요. 이 개념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테크노크라시라는 개념입니다. 기술 지배라는 게요. 원어는 이제 영어로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제가 적어 놓은 대로 테크놀로지, 기술하고 요거 이제 관료를 의미하는, 여기서 이제 크러시를 따서 두 가지를 합쳐서 테크노크라시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 기술과 관료를 더해서 두 개념을 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테크노크라시라고 그냥 쓰고 이거를 정치 체제에 적용하거나 뭐 사회 문제에 적용할 때는 기술 관료 그러니까 기술 관료 제도로 그냥 번역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그 원 의미는, 그러니까 테크노크라시 자체의 원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과학 기술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나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이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게 요거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져온 건데, 데모크라시는 데모하고 크라시가 합쳐진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어의 데모스, 민중을 의미하는 데모스와 그다음에 이제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를 합친 단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지배로 패러다임, 우리 지금 문헌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민중에게 권력이 있고 민중이 지배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술 지배는, 기술 관료제는 그러니까 기술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례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공산당의 주요 그 간부들이 대부분 다
그 이공계 출신들이라 그래. IT 관련. 이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꽤 빠른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정치인들 대부분이 법조인들, 문과 출신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술 관료제 정치 체제를 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모습이긴 하고요. 사실 기술 관료제 자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 특히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정말 전문가들,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건정책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기획재정, 과학기술부 이런 데 특히. 이런 데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그냥 정치 논리로 싸우고 이러면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거기에 정말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현장의 소리들 얘기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복지정책 마찬가지, 보건정책 마찬가지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 관료제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교황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크노크라틱 패러다임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술 관료제적 패러다임, 기술 지배적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적을 붙이는 게 아마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썩 좋은 우리말은 아니어서 그냥 뺐을 거예요. 그리고 크게 의미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어떤 모든 이런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과학적 전문기술, 과학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주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그들의 전문 분야,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인식의 틀인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 지배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과학기술 해결 가능하고 과학기술에 따른 어떤 과학적 사고에 따른 합리성을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뭐 요 자체는 되게 맞는 말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그 다음에 결국 뭐가 딸려오냐면 모든 것을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통제하고 착취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보고요. 인간 삶의 본래 목적 이런 것들 어떤 뭔가 이렇게 무형의 가치처럼 보여지는 것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당장의 경제적 효용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게 돈이 되냐? 이게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기술 관료제 자체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 현재 퍼져 있는 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문제는 결국 과도한 신뢰, 맹목적 효율주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에 대해서 기술 관료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해요. 전문성과 합리성 중시하고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과학적 가치만 중요하게 바라보고 윤리적 가치, 인간 존엄성, 생태적 조화 이런 것들은 간과된다는 거고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을 특별히 착취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착취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적 방법론으로 사회 문제 전부 해결할 수 있다. 합리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술적 방법만으로 실제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심각한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헌에 나오는 문항들을 조금 요런 이제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문제들 좀 보시면 인간은 사실 늘 자연에 개입해 왔죠. 우리가 뭐 지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모든 곡물들 원래 자연 그대로 상태가 아니죠. 네. 언젠가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양털 깎다가 목장에서 도망쳐서 몇 년 만에 구조된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 이렇게 정말 거대해져서 걷지도 못하는 양의 모습이 있어요. 털이 계속 자라서.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 중에 상당수는 자연 상태의 양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느냐. 양은 인간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깎아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연 상태의 양은 그렇게 안 되죠. 인간이 개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뭐 동물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개량시켜왔고, 뭐 개량이란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농산물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왔죠. 과거부터 해온 겁니다. 뭐 현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걸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자연의 자연적인 그 과정들과 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인 과정도 진화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는.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허락한 것을 약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특히 이제 근대 이후로 인간이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무한 성장, 제약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바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무한 성장, 제약 없는 성장,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저는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은 나라의 경제 계속 성장하는 그 성장률이잖아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면 정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난리가 나죠. 2%, 3% 되던 게 한 1% 정도 떨어지면 그것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1%라는 건 어쨌든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 개념은 경제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그것도 성장률이 이렇게 너무 낮으면 안 되고 꽤 괜찮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 쥐어짜야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환학에서 106항에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107항에 기술의 산물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 관료제에서는 이거 자체를 가치 중립적으로 보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기술은 잘 쓰면 원자력이 되는 거고 못 쓰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자체, 이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보는, 그러나 결국 기술의 산물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나가면 기술 자체도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대면 모임 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교황님이 이제 107항에서 말씀하시는 거, 기술의 산물들이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이것을 다루는 특정 권력 집단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기술지배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전반에 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 혹은 개인이 나는 그러면 여기서 좀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수나 소수의 집단이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기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기술진이들은 알고 있다. 기술의 동기인 권력, 기술의 동기는 사실 권력이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땅을 내가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어떤 식량 생산소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은 그 동기가 힘, 권력이라는 거예요. 상대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죠.
112항. 네, 다음 보시면. 근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도 없고요. 뭐 우리 교회 가톨릭 신자들만이라도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어디 공동체를 이뤄서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죠. 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기술을 제한하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형태의 발전,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발전 이바지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성, 생산성, 효용성 여기서 좀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황님제 예를 드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오염을 줄이는 생산 방식 채택해서 이런 방식들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도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기술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게 해야 되겠다. 결국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담한 문화적 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석기시대로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속도를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받아들인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들을 되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현대 기술지배 패러다임을 바라보는 교황님의 관점이고요. 요 다음에 나온 우리 교황님 문헌이 있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여기에는 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찬미바라서 문헌을 중심으로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대면 모임 그때 좀 더 이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이제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인간중심주의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현대의 인간중심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인간중심주의랑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인간중심주의, 뭐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 인간학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과 현대 인간중심주의가 뭐가 다른지도 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대 인간중심주의, 그릇된 인간중심주의는 그릇된 생활 양식을 낳는데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서 당장의 유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다 상대적인 걸로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 참여발서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 관계적인 측면들을 무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만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이제 현대의 인간중심주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기술지배 패러다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생태위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곧바로 여러 가지 그 환경 관련된 대책들도 나오고, 뭐, 기후협약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고, 물론 최근에 함께 하지 않는 나라들도 또 늘어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정부가 있고, 또 이제 뭐 정부에 따라서 우리는 좀 많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근데 이 일련의 흐름을 좀 잘 보면 그러니까 훌륭한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늘 경제성의 논리가 있어요.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따져보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오래도록 잘 착취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착취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것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 우리 세대가 마구마구 착취를 해도 미래 세대의 발전된 기술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보는 거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기술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 좀 천천히 착취를 해서 오래도록 착취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양쪽 모두 다 자연을 더 이상 이용 대상, 착취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만 뭔가 좋은 환경 정책들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이것도 친환경이다라는 얘기들, 뭐 탄소 배출, 화석 발전에 적게 하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지구가 조금은 훼손되더라도 그게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줄 정도의 훼손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보는 입장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115항의 내용인데요. 현대 인간 중심주의는 결국 기술적 사고에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자연을 어떤 규범,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아래에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자연으로 동떨어져서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6항 보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 인간학이 적절하게 제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거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돌보고 가꿀 책임에 대한 거. 세상을 향한 지배의 개념은 책임 있는 관리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인간 중심주의와 현대 인간 중심주의를 좀 이제 구별해 본다면 인간 중심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정말 그 윤리적 입장 가운데 극단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그 인간도 문제야. 인간이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인간 혐오로까지도 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긍정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존엄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하는가는 지금 현대의 인간 중심주의랑은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존엄한 존재인 건 맞으나 바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존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책임성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이제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 현대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인간관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를 불러오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119항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가 참미바르소 문헌이 환경 문제, 생태 위기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의 집 지구에 대한 외침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외침에 함께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왔던 우리 모든 형제들 외침과도 바로 연결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121항 그래서 새로운 종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역사 상황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데 새로운 어떤 그 관계들, 종합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뭐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느님과 타인과 우리 공동의 집 지구와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올바른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관점에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올바른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효용성, 생산성, 경제성 이런 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상대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루고자 하는 이러한 상대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교황님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천적 상대주의, 고용보호의 필요성, 연구에서 비롯한 생물학적 혁신. 이게 이제 세 가지 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실천적 상대주의,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22항에서 봤었던 대로 인간이 이러한 효용성, 경제성, 생산성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상대화해버려서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인간이 같은 인간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많이 나온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문제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죠. 노동력. 이거는 하나의 재화가 되는 거고 마음대로 거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은 어떤 마치 그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의 한 부품처럼 인간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 그렇게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폄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호의 필요성에서 이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요거를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7항, 128항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인간은 물질적 복지를 도모하고 윤리적 향상을 추구하며 영신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무언가를 생산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먹을거리 생산하기만 하는 존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윤리적 향상과 영신 기능도 함께 이야기됩니다. 노동은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돼야 된다.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기, 생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창의성, 미래 설계, 재능 개발, 가치 실현, 타인과의 대화 이런 삶의 여러 측면이 노동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가치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생산만이 중요해지면 그러면 그러한 생산성을 갖지 못한 노인들, 그러한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다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진 사람, 이제 필요 없으니 내보내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극복이 돼야 된다. 노동은 그러한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성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하는 거고요. 128항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우리는 노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에 얼핏 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벌로 노동하도록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을 기술 발전으로 대체하려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이미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부분이 인간 노동이 기술로 대체되고 있죠. 가게 서빙 돌아다니는 로봇이 하고 주문 키오스크에서 하면서 주문 받는 사람 없어지고 이런 이제 단순 노동들은 점점 많이 인간의 노동력을 다른 것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제 AI가 더 발달하면 이제 단순 노동을 넘어서 복잡한 노동의 영역도 점점 기술이 대체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에서 점점 그럼 다 생산성만을 따지면 당연히 기계를 쓰고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게 생산성이 훨씬 좋죠. 사람보다. 그들은 병나지도 않고 휴가도 안 줘도 되고 야근 얼마든지 시켜도 되고 돈은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아직까지는 덜 줘도 되고 이런 대체로 덜 줘야 되게 개발을 하죠. 더 줘야 되는 상황이면 상용화를 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도 덜 들고 이렇게 점점 대체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이다. 이런 노동의 참된 가치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에서 비롯한 생물학적 혁신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동물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에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서 자연이 발전하도록 자연에 영향을 주는 개입은 원래도 있어 왔고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인간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개입해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자연에 많이 개입해 왔죠. 그런데 과거 자연에서 인간의 개입이 주었던 영향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인간 힘이 워낙 세지니까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인간이 그런 자연에 개입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자연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덜 고민해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윤리적 측면들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동물 실험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뭐 인간 배아 복제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특히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더욱 우리가 그래서 인간 생명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뭐 원래 교회가 대부분 보수적인데 특히 인간 생명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죠. 그런 입장들을 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두 가지 문제,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러면 기술 지배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 그러면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어떤 것들이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부분들, 그러한 성찰이 결국 우리 다음 4장에 나오는 통합생태론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학기 강의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1학기에서는 우선 우리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기술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래서 나는 이런 기술에 대한 문제들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좀 꽤 과거 방식의 삶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데, 이런 기술 지배 패러다임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랑은 좀 상관없는 거 아닌가? 혹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무슨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뭐 중요한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평범한 나라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또 이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그 누구도 기술에 대한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활용하든 많이 활용하지 않든 이미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발전하는 기술의 형태들은 점점 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늘 유혹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가 결국 모여서 새로운 변화, 큰 변화들을 이뤄내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해야 되는 선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한 학기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더 급격하게 더 바뀌어 나갈 거거든요. 참여해봐서 문헌만 해도 이제 벌써 이제 10년 시간이 지나왔고, 현재는 이때보다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 한 사람부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3장을 정리를 하고요. 요 기술에 대한 문제들,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교황님이 다음 후속 권고였던 하느님을 찬미하여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대 인간 중심주의도 결국 기술 지배 패러다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저희가 이제 다음 그 대면 모임 때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내가 좀 더 미리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책들이긴 한데 한 3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맨 왼쪽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과 힘이라고 번역되어 나온 로마로 과르디니의 책인데요. 이게 이제 원제는 근대의 종말이라는 책이고요. 찬미받으소서 문헌 잘 보시면, 특히 기술지배 패러다임 그 부분 잘 보시면 각주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인용한 대부분의 글이 이 근대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과르디니의 이 책에 나온 기술에 대한 그 생각들을 기반으로 찬미받으소서 문헌에서 기술지배 패러다임을 성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책이 절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실 수는 없고 도서관에는 있긴 있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지금 찾아온 것이,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봐서, 근데 그 같은 선상에 있고 한 40년 정도 뒤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과르디니 님이 초반에 쓴 거고, 이거 좀 나중에 쓴 건데, 꼬모 오스카에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도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대신 이 책을 보시는 것도 교황님의 기술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좀 성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늘 보는 그 글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 소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연과 논문이라는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과 논문이라는 책이 하이데거의 여러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 안에 이제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물론 독일 철학자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권하면서도 뭐 이렇게 누가 읽으실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하여튼 제가 요거는 그 대면 모임 때 가능한 어려운 용어를 다 피하고 가능한 어려운 개념 좀 생략하면서는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물론 과르디니의 사상과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사상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거를 정리해서 찬미받으소서 하시는 사상과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어요. 기술에 대한 관점들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많이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은 좀 참고 도서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세 가지 책들은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들로 괜히 미리 머리가 아프고 싶지 않은 분들은 찬미받으소서 문헌을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강의 내용을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 기술지배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간중심주의, 현대 인간중심주의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중심주의의 차이점,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문헌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대면 모임 때 더 자세하게 우리 기술지배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위기의 근원들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